엄마, 우리 민준이 또 도서관 가겠다는데 괜찮을까요? 전화기 너머로 할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울 한 아파트에서 민준의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민준이는 또래 친구가 거의 없었어요. 다른 아이들이 게임 이야기를 할 때 민준은 라틴어 문법에 대해 얘기했으니까요. 어머니, 민준이는 좀 특별해요. 다른 아이들과는 관심사가 달라서. 그래도 너무 혼자만 있으면. 그때 민준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오늘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새로 들어온 고대 그리스어 원전이 있다는데 볼 수 있을까? 어머니가 전화를 끊고 민준을 바라봤어요. 다른 집 아이들은 주말에 놀이공원에 가자고 조르는데 민준은 도서관에서 책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민준아, 가끔은 친구들과 놀고 싶지 않니? 친구들이 재미없어 해요. 제가 책 얘기하면 다들 지루하다고. 어머니의 마음이 복잡했어요. 자랑스럽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 후 민준은 영재교육원에서 하버드 연수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담당 선생님도 의아해했습니다. 민준이 어머니, 아무래도 나이가. 선생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민준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하버드에 도착한 첫날, 민준은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와이드너 도서관에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도서관에서 혼자 작아 보이는 동양 소년을 본 사람들은 대부분 무관심했어요. 아마 견학 온 아이겠지. 부모님과 함께 온 모양이네. 민준이 고대 언어 구역으로 향하자 몇몇 대학원생들이 시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시아계 관광객들이 가끔 구경하러 오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 어린 소년이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서 라틴어 원전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진짜로 읽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정말 읽는 건 아니겠지? 응, 저걸 어떻게 읽겠어? 우리도 해석해내지 못하는 건데. 호기심이 커진 대학원생 하나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혹시 그 책을 진짜로 읽고 있는 거니?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키케로의 작품이에요. 정말 흥미로워요. 민준이는 유창한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소문이 퍼지고 교수들이 찾아왔고 결국 그 유명한 외침이 터져나왔죠. 너가 그걸 읽는다고.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고정관념이 깨지는 순간의 당황스러움이었어요. 13살 한국 소년이 정말로 수천 년 전 언어를 읽고 그 속에서 지혜까지 배우고 있다는 믿기 어려운 현실 앞에서 말이죠.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마음과 함께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 새벽 5시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13살 민준이 작은 책상 앞에 앉아 두꺼운 고대 그리스어 사전을 펼쳐놓고 있었죠. 벽면 가득히 붙어있는 세계 각국의 언어 차트들이 이 소년의 특별함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손가락이 페이지를 넘기며 고대 문자들을 따라갔어요. 그의 눈빛에는 또래 아이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깊이가 있었습니다. 라틴어, 그리스어, 심지어 산스크리트어까지 이 모든 언어들이 민준에게는 살아 숨쉬는 친구 같은 존재였죠. 또 밤새웠구나. 어머니가 잠옷 차림으로 방문을 열며 들어왔습니다. 걱정 섞인 목소리였지만 이미 익숙해진 일상의 한 장면이었어요. 엄마, 호메로스의 일리아드 원문을 읽고 있었어. 민준이 고개를 들며 대답했습니다. 번역본과 뉘앙스가 정말 많이 달라요. 특히 이 부분에서 아킬레스의 분노를 표현하는 단어 선택이.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랑스럽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는 복잡한 마음이었죠. 다른 아이들이 게임을 하거나 만화를 볼 때 민준은 수천 년 전 고대인들의 언어에 빠져 있었으니까요. 아침 먹고 학교 가야지. 오늘 영재교육원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다고 했잖아. 민준은 책을 덮으며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국제 학술 교류 프로그램 참가자 발표가 있는 날이었거든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한 달간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 민준에게는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세수를 하며 거울을 바라보는 민준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13살이라는 나이가 때로는 걸림돌이 되기도 했지만 민준은 믿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학문 앞에서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이죠. 등교길에 민준은 평소보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습니다. 가방 속에는 여러 언어로 쓰인 추천서들이 들어 있었어요. 라틴어 교수, 그리스어 연구자, 심지어 독일의 언어학자까지 모두가 이 어린 소년의 재능을 인정해준 증명서들이었습니다. 영재교육원에 도착한 민준은 발표실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문 너머로 들려오는 어른들의 대화 소리가 긴장감을 높였어요. 하지만 민준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이 바로 자신의 꿈을 향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영재교육원의 발표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 명의 교수들과 관계자들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고 그 앞에서 민준이 서 있었어요. 13살 소년의 작은 체구가 넓은 발표실에서 더욱 왜소해 보였지만 민준의 눈빛만은 누구보다 확고했습니다. 민준아, 하버드 대학교 연수 프로그램에 지원한 이유를 말해보겠니? 담당 교수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의구심이 역력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영재라고 해도 13살의 하버드라니 너무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민준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언어를 통해 인류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싶습니다. 하버드의 와이드너 도서관에는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고대 문헌 컬렉션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특히 12세기 라틴어 필사본들과 고대 그리스 파피루스 원본들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죠. 교수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3살 아이가 12세기 필사본을 언급하다니 과연 이해하고 하는 말일까 하는 의심이 들었어요. 그럼 라틴어 실력을 한번 보여주겠니? 고전어 전공 교수가 나서서 물었습니다. 칠판에 키케로의 문장을 라틴어로 적어 놓더니 해석해 보라고 했어요. 민준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키케로가 추구한 이상적인 삶의 모습이죠. 품이 있는 여가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여기서 오티움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학문과 사색에 몰두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키케로는 정치적 활동과 지적 탐구 사이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발표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들이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이 정도 해석이라면 대학생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었거든요. 혹시 그리스어도 할 수 있니? 다른 교수가 질문했습니다. 네, 호메로스의 원전을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플라톤의 대화편들도 원어로 이해할 수 있어요. 민준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언어는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그 민족의 사고방식과 세계관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 생각해요. 고대 언어를 통해서만 진정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식의 영역이 있다고 믿습니다. 담당 교수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13살의 하버드라. 정말 괜찮을까요?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나이적인 측면에서. 그때 민준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학문에는 경계가 없잖아요. 알렉산드로스 대왕도 16살의 아버지를 도와 정치를 시작했고 파스칼은 16살에 기하학 논문을 발표했어요. 중요한 것은 배우고자 하는 열정과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 아닐까요? 교수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어린 소년의 말에 담긴 확신과 성숙함이 그들을 압도했거든요. 결국 회의는 민준의 합격으로 끝이 났고 한 달 후 하버드로 떠날 준비를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민준은 마침내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처음 밟아보는 미국 땅이었지만 긴장보다는 설렘이 더 컸어요.
가방 안에는 한국에서 준비해온 고대 언어 사전들과 노트가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하버드 캠퍼스에 도착한 민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어요. 붉은 벽돌로 지어진 고풍스러운 건물들, 그 사이로 걸어가는 수많은 학생들과 교수들. 이곳이 바로 수많은 지성인들이 거쳐간 학문의 전당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와이드너 도서관이었어요. 거대한 계단을 올라 정면 입구에 서자 민주는 잠시 숨을 고르며 이 순간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꿈에 그리던 세계 최대 규모의 대학 도서관이 바로 눈앞에 있었거든요. 도서관 안으로 들어서자 천장까지 닿을 듯한 높은 서가들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수백만 권의 책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열되어 있었고 곳곳에서 학생들이 조용히 공부하고 있었어요. 민주는 마치 지식의 바다에 뛰어든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친절한 사서가 민준을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오신 건가요? 어떤 자료를 찾고 계신지요? 고대 언어 섹션을 찾고 있습니다. 민준이 또박또박 영어로 대답했어요. 특히 라틴어와 그리스어 원전들을 보고 싶어요. 사서는 민준의 어린 외모를 보고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대 언어 섹션은 지하 3층에 있어요. 하지만 그곳은 대부분 대학원생들이나 교수들만 이용하는 곳인데 혹시 가족분과 함께 오신 건가요? 아니요, 혼자 왔습니다. 저는 라틴어와 고대 그리스어를 읽을 수 있어요. 민준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연수생이에요. 사서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3층으로 내려가세요. 거기서 동양학과 서양 고전학 자료들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지하로 내려갈수록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지상의 활기찬 분위기와는 달리 지하 3층은 조용하고 학구적인 느낌이 강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놓인 오래된 책들에서는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고대 언어 섹션에 도착한 민주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수천 권의 고대 문헌들이 책장 가득히 꽂혀 있었습니다. 라틴어로 쓰인 중세 필사본들, 그리스어 파피루스 사본들, 심지어 히브리어와 아랍어 고문서들까지. 이 모든 것들이 민준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주변에는 몇 명의 대학원생들이 책상에 앉아 연구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민준의 등장을 눈여겨보았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어요. 어린 아시아 학생이 구경차 온 것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민준은 조심스럽게 책장 사이를 걸으며 원하는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꿈에 그리던 하버드 도서관의 고대 언어 컬렉션과 마주한 순간이었어요. 이곳에서 어떤 놀라운 발견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민준의 마음은 벌써부터 설레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조심스럽게 한 권의 책을 서가에서 꺼냈습니다. 12세기에 제작된 라틴어 필사본이었어요. 가죽으로 장정된 표지는 세월의 흔적으로 갈색빛을 띠고 있었고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오래된 양피지 특유의 향기가 났습니다. 근처 책상에 앉아있던 대학원생들이 민준의 행동을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점점 의아한 표정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저 아이 뭐 하는 거야? 철학과 대학원생인 제임스가 옆자리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설마 저런 책을 정말 읽으려는 건 아니겠지? 아마 구경하는 거겠지. 저런 희귀본은 함부로 만질 수도 없는 건데. 고전학과의 사라가 대답했어요. 나도 저 책 한번 보려고 교수님께 허가받는데 일주일이 걸렸거든. 하지만 민주는 그들의 수군거림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책을 펼치자 아름다운 필기체로 쓰인 라틴어 문장들이 나타났어요. 중세 필사자의 정성스러운 손글씨가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민준이 작은 소리로 읽기 시작했어요. 보에티우스의 철학의 위안이었습니다. 중세 유럽 지성사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 중 하나였죠. 민준의 눈은 라틴어 문장들을 따라가며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때때로 고개를 끄덕이며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주변 대학원생들의 시선이 점점 더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정말로 읽는 건 아니겠지? 제임스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민준을 바라보았어요. 저 나이에 중세 라틴어를 읽는다는 게 말이 되나? 사라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글쎄, 천재 소년들이 가끔 있긴 하잖아. 하지만 저 정도 텍스트는. 그때 민준이 페이지를 넘기며 작은 메모를 적기 시작했어요. 라틴어로 된 주석을 달고 있었습니다. 그의 펜끝에서 나오는 것은 완벽한 중세 라틴어 문법에 맞는 문장들이었죠. 이 광경을 본 대학원생들은 서로 놀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더 이상 우연이나 흉내로 치부할 수 없는 수준이었거든요. 저기 혹시 사라가 용기를 내어 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책 정말 읽고 계신 거예요? 민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네, 보에티우스의 작품이에요. 정말 흥미로운 철학적 논증을 전개하고 있어요. 특히 이 부분에서 운명과 자유의지에 대한 견해는. 사라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이 어린 소년이 중세 철학의 핵심 개념들을 술술 설명하고 있었거든요. 민주는 며칠 연속으로 같은 자리에서 고대 언어 책들을 읽었습니다. 라틴어 문헌에서 시작해서 그리스어 파피루스, 심지어 히브리어 탈무드까지 다양한 언어의 책들을 섭렵했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신기한 소년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 사서들도 민준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일부 교수들까지 소문을 듣고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야. 고전학과의 화이트 교수가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저 소년이 진짜로 고대 텍스트들을 이해하고 있어. 이런 경우는 처음 봐. 민준에게는 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하버드 도서관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고대 문헌들과 직접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어요. 3일째 되는 날 민준의 존재는 이미 도서관 지하 3층의 화제거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서 같은 자리에 앉아 고대 언어 책들을 읽는 신비로운 한국 소년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갔어요. 오후 2시경 고전학과의 권위자인 화이트 교수가 지하 3층으로 내려왔습니다. 60대 중반의 이 교수는 하버드에서 40년간 고대 그리스와 로마 문학을 연구해온 석학이었어요. 동료들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너무 믿기 어려워서 직접 확인해 보려고 온 것이었습니다. 민주는 그날도 어김없이 자신의 자리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키케로의 웅변가에 대하여라는 작품이었습니다. 복잡한 수사학 이론이 담긴 고난도 라틴어 텍스트였죠. 화이트 교수는 조심스럽게 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젊은 친구. 민준이 고개를 들자 교수는 민준의 나이가 정말 어리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서는 또래 아이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깊이가 느껴졌습니다. 그 책 내용을 정말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화이트 교수가 부드럽지만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민준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키케로가 의무론에서 언급한 스토아 철학에 대한 견해와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원문에서 키케로는 웅변가 자신이 먼저 감동받아야 청중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의미죠. 화이트 교수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라틴어를 읽는 수준이 아니라 키케로의 철학적 맥락까지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혹시 그리스어도 할 줄 아나요? 교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물론입니다. 민준이 자신 있게 대답하며 옆에 놓인 호메로스 원전을 가리켰습니다. 어제는 일리아드의 이 부분을 읽었어요.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의 분노에 대해 노래하라는 유명한 첫 구절이죠. 주변에 있던 대학원생들이 하나둘씩 이쪽으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화이트 교수와 어린 소년 사이의 대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챘거든요. 화이트 교수는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놀랍군요.
그런데 혹시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언어들을 공부해 왔나요? 5살 때부터 시작했어요. 민준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한자에서 시작해서 점점 다른 언어들로 확장해 나갔죠.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그 문화의 정신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 생각해요. 이때 근처에서 공부하고 있던 언어학과 대학원생 마이클이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교수님, 이 학생이 정말 그 나이에 고전어들을 읽는 건가요? 화이트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직접 확인해 봤는데 정말 놀라운 수준이야. 단순히 번역하는 게 아니라 철학적 맥락까지 이해하고 있어.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지하 3층의 다른 연구자들도 하나둘씩 민준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어떤 이는 경이로운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은 이런 관심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자신의 공부에 집중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진짜 시험이 곧 다가올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곳 하버드에서 자신의 진정한 실력을 증명해야 하는 순간이 머지않았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그 다음 날 오후 민주는 평소와는 다른 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고대 수메르어 서령문자 해독서였어요. 이 책은 일반적인 라틴어나 그리스어보다도 훨씬 더 전문적이고 희귀한 자료였습니다.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서령문자 전문가들만이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수준의 텍스트였죠. 민준이 책을 펼치자 복잡하고 신비로운 쐐기 모양의 문자들이 페이지 가득 펼쳐졌어요. 5,000년 전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사용되던 인류 최초의 문자 체계 중 하나였습니다. 근처에서 세모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 데이빗이 민준의 책을 힐끗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설마 저 책을? 민준은 집중해서 서령 문자들을 하나씩 해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고대 문명의 메시지를 직접 받아들이고 있는 것처럼 진지했어요. 가끔씩 노트에 번역문을 적어가며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정말 읽고 있는 건가? 데이빗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자신도 서령 문자를 배우고 있었지만 아직 기초 단계에 불과했거든요. 호기심을 참지 못한 데이빗이 조심스럽게 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만 혹시 그 서령 문자를 읽을 줄 아세요? 민준이 고개를 들며 미소 지었어요. 네, 이 부분은 길가메시 서사시의 한 구절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에요. 정말요? 데이빗의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어요.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민주는 책의 한 구절을 가리키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샤마투아나 엔키두 이자카라라고 되어 있어요. 창녀 샤마트가 엔키두에게 말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아타 단누 엔키두 키마일리라고 나오는데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준의 서령 문자 발음이 너무나 정확하고 자연스러웠기 때문이에요. 마치 고대 수메르어가 모국어인 것처럼 들렸습니다. 데이빗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다른 연구자들도 하나둘씩 민준 쪽으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방금 전까지 조용했던 지하 3층이 갑자기 웅성거리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여기서는 창녀 샤마트가 야생인 엔키두에게 문명의 세계로 들어오라고 설득하는 장면이에요. 민준이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엔키두가 길가메시와 만나기 전의 이야기죠. 수메르 문학에서 자연과 문명의 대립이라는 영원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때 다른 테이블에서 공부하고 있던 고고학과 학생들까지 관심을 보이며 다가왔습니다. 서령 문자를 유창하게 읽는 어린 소년의 모습이 너무나 신기했거든요. 정말 놀라워요. 한 학생이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저희도 서령 문자 수업을 듣고 있는데 저 정도로 읽으려면 최소 몇 년은 공부해야 해요. 데이빗이 더욱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다른 고대 언어들도 할 줄 아세요? 히브리어, 아랍어, 산스크리트어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어요. 민준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언어학적으로 서로 연관성이 있어서 함께 공부하면 더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때 갑자기 데이빗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가 그걸 읽는다고. 그 순간 도서관 지하 3층 전체의 시선이 민준에게 집중되었어요. 조용했던 열람실이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작은 한국 소년이 정말로 고대 서령 문자를 읽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거든요. 민준의 얼굴이 약간 붉어졌지만 여전히 차분함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드디어 자신의 진짜 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데이빗의 외침이 도서관 지하 3층 전체에 울려 퍼진 후 상황은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었지만 이제는 진지한 학술적 관심으로 바뀌었어요. 몇 명의 교수들이 소문을 듣고 직접 내려와 민준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화이트 교수가 다시 나타났고 이번에는 세모학과의 로젠버그 교수와 언어학과의 첸 교수까지 함께 왔어요. 세 명의 교수가 민준 앞에 서자 주변 분위기는 마치 구술 시험장 같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준이라고 했죠? 화이트 교수가 부드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들은 이야기가 정말인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왔어요. 괜찮다면 몇 가지 테스트를 해볼 수 있을까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각오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화이트 교수가 먼저 나섰습니다. 그럼 이 라티너 호라티우스 작품을 읽어보겠나? 교수가 꺼낸 것은 호라티우스의 송가집이었어요. 민준은 망설임 없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카르페 디엠, 쿠암 미니문 크레둘라 포스테로. 호라티우스가 말하는 현재를 잡아라라는 유명한 구절이네요. 이 시에서 호라티우스는 에피쿠로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 현재의 즐거움을 추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단순한 쾌락주의가 아니라 지혜로운 절제 속에서의 향유를 의미하죠. 로젠버그 교수가 놀란 눈빛으로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이 히브리어 텍스트는 어떤가요? 교수가 보여준 것은 탈무드의 한 구절이었어요. 민준은 잠시 텍스트를 살펴본 후 유창하게 읽어내려갔습니다. 바루크 아타 아도나이. 이것은 유대교 전통의 축복문으로 시작하는 구절이에요. 이 부분에서는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 랍비들이 토론하는 내용이 나와요. 첸 교수까지 나서서 질문했습니다. 정말 놀랍군요. 그럼 이 산스크리트어는 어떨까요? 베다의 리그베다 구절이네요. 민준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아그니에게 바치는 찬송가 중 하나입니다. 아그님 이데 프로히탐 야즈냐시아 데바밋비잠. 아그니를 제사장으로 희생제의 신으로 찬양한다는 의미입니다. 세 교수가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어요. 이 정도 수준이라면 대부분의 대학원생들을 능가하는 실력이었거든요. 민준, 정말 놀라워요. 화이트 교수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40년간 학자 생활을 해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특히 당신 나이를 고려하면. 교수님들, 저는 언어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민준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각각의 언어는 그 문화의 세계관과 사고방식을 담고 있는 보물상자 같은 거예요. 고대 언어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지식의 영역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믿어요. 주변에 모여든 대학원생들과 연구자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사람들도 이제는 존경과 경의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로젠버그 교수가 다른 교수들과 잠시 상의한 후 말했습니다. 민준, 우리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내일 오전 고전학과 교수진 전체 앞에서 정식 발표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능력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말이에요. 민준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정말 영광스러운 기회네요. 기꺼이 하겠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숙소에서 내일의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꿈을 향한 진짜 시험을 치를 순간이 다가온 것이었어요.
하버드라는 세계 최고의 학문적 무대에서 자신의 진가를 보여줄 기회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하버드 대학교 고전학과 회의실은 이례적인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13살 한국 소년의 발표를 보기 위해 여러 학과의 교수들이 모여들었어요. 언어학과, 고고학과, 종교학과 교수들까지 참석해서 회의실은 금세 가득 찼습니다. 민주는 회의실 앞쪽에 서서 준비해온 자료들을 정리했어요. 어젯밤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에는 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어, 산스크리트어, 그리고 서령 문자까지 다양한 고대 언어들의 비교 분석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화이트 교수가 소개의 말을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온 민준이라는 학생인데 놀라운 언어적 재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수들 사이에서 의구심 섞인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아무리 영재라고 해도 13살에 이런 자리에 선다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을 품는 시선들이었습니다. 민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교수님들, 오늘 이런 귀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언어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를 넘어서 인류 문명의 정신적 유산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 생각해요. 첫 문장부터 교수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어요. 예상보다 훨씬 성숙하고 학술적인 접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호메로스의 메니스라는 단어를 봅시다. 단순히 분노로 번역하면 그 깊이를 놓치게 되죠. 이 단어는 신들의 정의로운 분노를 의미하며 인간의 일시적 감정과는 차원이 다른 우주적 질서를 나타내요. 민준이 칠판에 그리스어로 단어를 적으며 설명했습니다. 세미틱 언어학 전문가인 골드슈타인 교수가 질문을 던졌어요. 그럼 세머족 언어들과의 연관성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훌륭한 질문입니다. 민준이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히브리어의 루아흐와 그리스어의 푸뉴마, 라틴어의 스피리투스는 모두 숨, 바람, 영혼의 의미를 공유하고 있어요. 이는 고대인들이 생명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죠. 교수들 사이에서 감탄의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이는 고급 대학원 세미나에서나 나올 법한 수준의 비교원 어학적 분석이었거든요. 인도 유럽어족 전문가인 패터슨 교수가 또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산스크리트어와 그리스어의 어근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나요? 민준의 눈이 반짝였어요. 산스크리트어 피타와 그리스어 파테르, 라틴어 파테르는 모두 같은 인도 유럽 조어에서 나왔죠. 하지만 단순한 어원적 관계를 넘어서 각 문화에서 아버지의 개념이 어떻게 다르게 발전했는지 살펴보는 것이 더 흥미로워요.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교수들이 이 어린 소년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의 파테르 파밀리아스는 법적 권위를 강조하지만 베다의 피타는 더욱 정신적이고 종교적인 의미가 강해요. 같은 어근에서 나왔지만 문화적 맥락에 따라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발전한 거죠. 화이트 교수가 다른 교수들과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이 정도 수준이라면 박사과정 학생들도 쉽게 따라하지 못할 분석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갑자기 한 교수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회의실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민준, 정말 놀라운 발표였어요. 화이트 교수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내가 40년간 이 분야에 있으면서도 이런 통찰은 쉽게 들어볼 수 없었어요. 로젠버그 교수도 감탄했어요. 당신이 13살이라는 게 정말 믿어지지 않네요. 언어에 대한 이해의 깊이가 대부분의 전문 연구자들을 능가해요. 회의가 끝난 후 민주는 특별 도서관 열람증을 받았어요. 하버드 도서관의 모든 희귀 자료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었습니다. 보통은 교수나 박사과정 학생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혜택이었죠. 해질녘 민주는 하버드 야드의 벤치에 앉아 방금 받은 열람증을 바라보았어요. 꿈에 그리던 일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화이트 교수가 다가와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준, 내가 오늘 보여준 것은 단순한 지식을 넘어서는 무언가였어. 진정한 학문에 대한 열정과 통찰이었지. 교수님, 저는 그저 언어가 좋을 뿐이에요. 민준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고대인들도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똑같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언어는 시간을 뛰어넘어 그들과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다리 같은 거죠. 석양이 하버드 캠퍼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작은 한국 소년이 세계 최고의 학문적 무대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증명한 역사적인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오늘 나는 배웠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고 진정한 학문 앞에서는 모든 경계가 사라진다는 것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대인들의 지혜를 배우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싶다. 멀리서 하버드의 종탑 종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